자, 이번 시간에는 6.25 전쟁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쟁 직전 상황부터 살펴봅시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직후 48년이죠. 미국과 소련은 군대를 양측 모두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49년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미군도 소련군도 안 남아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분단된 남북한이 38도선 인근에서 6.25 전쟁 이전에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반복했습니다. 여기 옆에 전투가 일어난 연도를 보면 다 49년이죠. 6.25 전쟁 50년에 터졌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 6.25 전쟁 직전에도 남북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 표시를 했는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뭐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전쟁이 터지면 북한을 뭐 엄청나게 빨리 제압이 가능하다, 7일 만에 제압 가능하다, 뭐 전쟁 터지면 점심 평양에서 먹고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대감을 표시하고 자신감을 얘기하는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호언장담에 불과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침공 준비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남침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소련과 중국의 군사 지원을 계속 받았고, 뭐 소련에게 각종 장비, 탱크 이런 것들을 받아냈고, 중국을 통해서는 조선의용군 5만 명이 북한으로 이동해서 굉장히 베테랑 병사들을 충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련을 설득해서 남침 승인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필요할 경우에 참전할 것을 약속했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38도선 이북으로 북한이 밀리면 도와주겠다, 뭐 이런 약속이었나 봐. 자, 이렇게 북한이 남침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발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방위선에 남한이 빠져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남한이 북한의 침략을 받아도 미국은 도와줄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 해명을 요구했지만 애치스는 전혀 회답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은 애치슨 선언과 관계없이 6.25 전쟁을 일으켰을 겁니다.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애치슨 선언이 북한의 전쟁을 개시하는 데 있어서 적기라는 판단을 주었을 가능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제일 소련이나 북한, 뭐 중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던 게, 북한이 남침을 하면 미국이 과연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마치 안 할 것 같은 느낌을 줬기 때문이에요. 한국전쟁 이후에 애치슨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 애치슨 선언이 뭔가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데, 북한이 무모하게 남침을 하는데 영향을 줬다, 뭐 이런 평을 받았나 보지. 자, 어쨌든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했고요. 이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빠른 속도로 낙동강 일대까지 남쪽으로 엄청나게 빨리 진격을 합니다. 옆에 타임라인을 보면은 6월 25일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6월 27일 이미 정부는 대전으로 이동을 했고, 8월 18일이 되면은 부산까지 정부를 옮길 정도로 굉장히 밀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된 게, 정부가 3일 만에 서울을 포기하고 도망갈 때 이 서울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남아 있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정부는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정부가 잘못된 소식을 알려주고 자기들끼리만 도망간 게 문제고, 또 하나는 나중에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망 안 간 사람들이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돼요. 자, 근데 북한의 생각과는 반대로 6월 27일 전쟁이 발발하고 바로 북한을 유엔에서 침략국으로 규정하고 지원병인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게 됩니다. 미국이 개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 82호인데, 북한의 침략 행위를 비판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군을 주축으로 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참전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국군과 함께 방어했습니다. 만약에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적화통일이 됐겠지.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보내서 도와준 유엔군 참전국들이 이 16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까지 더하면 17개 나라 11군이 이제 북한군에 맞서서 싸우게 된 거지. 자, 유엔군이 지원을 해줬지만 낙동강 전선에 머물러 있었던 전선이 메가더가 주도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 북한군 다수는 낙동강 방어선에 몰려 있었는데 옆구리를 푹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바로 역전이 일어나서 전세를 역전시킨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서 평양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군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15일인데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유엔군과 국군은 거의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38도선보다 밀리면 중국이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북쪽까지 진군했던 유엔군이 밀리게 되는데 그런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군 지휘부의 오판도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개입 움직임을 보고받았음에도 무모하게 계속 준비 없이 북쪽으로 진격했고, 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넓어지기 때문에 군대가 산악지역으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흩어진 유엔군을 중국군이 영리하게 공략해서 유엔군을 몰아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흩어진 유엔군이 포위선멸 작전에 걸려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미군 지휘부가 오판했다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총사령관인 메가더부터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최대한 조심해서 진격하고 중공군이 개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해라라고 하니까 아예 신경 안 쓰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쟁 끝내겠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중국군의 대규모 개입을 당한 유엔군은 다시 밀리게 되고요. 어디까지 밀리게 되냐면 일사후퇴라 그래서 다시 서울을 포기하고 거의 뭐 충청도 지역까지 확 밀리게 돼. 근데 이제 전쟁 초반과 일사후퇴가 다른 것은 무질서한 후퇴는 아니고 작전상 후퇴였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어느 순간부터는 질서정연하게 후퇴를 했고 다 이제 계획하에 후퇴를 한 거고, 이 충청도까지 밀렸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도 계산을 한 게 중국군이 이제 진격을 하다 보면 수백 킬로미터를 얘네들은 뭐 자동차도 없이 도보로 진군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 용어 중에 공세 종말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예측을 하고 그것까지 후퇴를 하고 중공군이 힘이 빠지는 지점까지 계산을 해서 후퇴를 한 거지. 그 이후에 전열을 가다듬은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서울을 탈환하게 되지만, 이제 전쟁은 이제 그전처럼 막 확 치고 올라가고 확 치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38도선 인근에서 전선이 형성돼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흔히 고지전이라고 불리는 이 전투 형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지. 이제 막 수천, 수만 명의 병사들이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정선, 서부정선 할 것 없이 이 고지 하나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인명피해도 굉장히 컸습니다. 자,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전쟁을 이제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유엔군도 그렇고 중국군, 북한군도 모두 회의감을 가지게 됐겠지. 그래서 소련이 먼저 정전협정을 제안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뭐냐? 이 정전협정이 빨리 안 끝났단 말이야. 1951년 7월에 정전협정이 시작이 됐는데 6.25 전쟁은 53년 7월에 끝났거든. 그러니까 지금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고지전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정전회담만 2년간 질질 끌게 됐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정전회담이 질질 끌렸냐면 당연히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포로를 그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포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의견이 갈렸단 말이에요. 이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군 측에서는 포로의 기존 국적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송환할 것을 주장했는데 유엔군 쪽에서는 포로의 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진영으로 송환할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공산 측 포로 중에서는 자기가 공산당에 반대하고 이 중국이나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포로가 꽤나 존재했기 때문에 체제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유엔군 쪽에선 주장을 했고 반대로 북한군이나 중공군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2년이나 질질 끈 거야. 문제는 이 정전회담 기간 동안에 전투가 멈춘 게 아니고 계속 전투는 지속됐기 때문에 이 고지전이 반복되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죠. 정전협정이 빨리 끝났다면. 자, 이승만 정부는 정전회담을 계속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 정전회담 반대 시위도 자꾸 이제 관제 데모를 일으키고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전회담이 타결되기 직전에 이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해서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방공포를 일방적으로 석방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정전회담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냐면 결국은 이제 맺어지는데 일가의 송환을 조건으로 타결이 되기 직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승만 정부가 방공포로 난 공산당이 싫다 하는 포로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석방을 해버리면서 이 정전협정이 판이 깨져버릴 뻔했어. 하지만 이제 전쟁이 워낙에 이제 오래 지속돼서 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산 측에서 이 방공포로 석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항의하진 않아서 결국엔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잠깐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협정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합의가 됐냐면 비무장지대 설정이나 포로 송환도 여기 보면 3조 50일항을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일괄 송환으로 결정이 된 거죠. 비무장지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지. 원래 여기에 이제 군대가 주둔을 하면 안 되는데 남북한 모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지. 자, 그리고 정전협정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계속 이제 어깃장을 놓으니까 미군 측에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이제 맺어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 정전협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서 이 정전협상을 할 때 이 협정을 맺을 때 우리가 사인은 안 하는데 여기 보면은 한국인 사인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사인은 없지만 이제 이 정전협정에 우리나라 대표를 파견해서 옵저버로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한국전쟁의 피해와 영향이 어떠했느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겠죠. 6.25 전쟁이라는 것은 아주 큰 대규모 국제전이었어요. 군대와 수백만 명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명피해도 굉장히 컸고 특히나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인명피해가 남한 같은 경우에 민간인이 99만 명 그리고 군인이 62만 명, 북한 같은 경우에 민간인 150만 명, 군대 64만 명, 중국군 97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막 계속 피난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수많은 이산가족과 전쟁 고아가 발생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겠지. 농촌이 황폐돼. 전쟁이 터지는 마당에 농사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고 또 전쟁 과정에서 그리고 미군이 북한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공장 등 산업과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됩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재건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군이 거의 모든 지역을 폭격을 했기 때문에 나만 아는 게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 사이에 적대감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민족의 동질감은 약해지고 오히려 적대감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적대감은 지금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전쟁 중에 집단학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우리 지금 교과서로 보면은 239페이지에 이 집단학살 사례들이 있어요. 서울대 부속병원 사건이라든지
두 개의 대전 형무소 사건이라든지, 대전 형무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학살한 게 있고 북한 애들이 학살한 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노근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참가한 미군과 관련된 사건이지.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집단들이 중공군, 북한군, 우리나라 국군, 그 다음에 미군, 뭐 이런 군대들이 모두 민간인 학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민간인 학살 유형을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그런 대한민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 굉장히 심각합니다. 숫자가 거의 뭐 보도연맹 학살이나 뭐 재소자 학살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민간인 학살이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거의 수십만 명에 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남북은 무력 통일을 주장하며 계속 대립을 했고 군사력 증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북한은 핵을 만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월남자, 월북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남겨진 가족들은 연자제 등의 감시와 차별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북한의 집권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자기네 독재 권력 강화에 이용을 했던 거지. 대한민국의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이후에 반공을 더욱 강조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했고,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이 전쟁에서 졌단 말이야. 남한을 적화 통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하니까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패전의 책임을 자신의 라이벌들에게 물어서 정적들을 숙청하고 독재 정치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우리나라에는 미군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지. 굉장히 많은 숫자의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미국의 영향력이 더 확대됩니다. 이제 이전보다 더 많이 미국에 의존하게 되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리고 북한은 반대로 전쟁에 참여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던 것입니다. 자, 전쟁 이후에도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도시로 인구가 집중합니다. 왜냐면은 전쟁도 겪었고 민간인 학살 사건도 겪고 서로 적대감도 강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게 되고 판자촌 같은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철락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는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동네가 이념과 무슨 학살로 인해서 찢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완전 해체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전쟁터에 남성들이 참가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도망가고 학살당하고 이런 경우가 남성이 더 많았기 때문에 여성의 생계 활동이 확대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이런 생활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